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아스 AI 쪽부터 세미나 연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서님은 노스 캐롤라이나 채필 대학에서 2012년도에 통계학 박사학위를 봤던 것 같아요. 받으셨고, 이후 피츠버그 대학 통계학과에서 7년간 전임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관련해서는 애널리시스 오브 스태티스틱, 바이오메트리카, 애널리시스 오브 어플라이드 스태티스틱스 등 통계학 최상위 및 최고 권위 학술지에서 논문 발표하셨고, 수학보다 데이터 문해력, 비모스 통계학 위드알 두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사과정 때 교수님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통계학과 교수님이시고 키아스 AI 기초학생부터에 꼭 모시고 싶었던 교수님이십니다. 세미나의 제목은 Statistics for Object that cannot be averaged with a case study on the space of identity. 정성규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 마이크 없이 그냥 해도 뭐 네. 괜찮은 건가요? 어디 마이크가? 아까 거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1부, 2부로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부는 사실 한국통계학회 여름에 제가 그 대중 강연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한국자료분석학회 이런 데 가서도 또 대중 강연으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중 강연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파워포인트고요. 두 번째 파트 2는 이제 제 연구 이제 아직 출판하지 않은 제가 사실 아직 쓰고 있는 논문에 대한 내용으로 파트 2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식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평균 낼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삼아서 통계를 하는 그러니까 그 통계학계의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했던 개념들을 이제 제가 실제로 하는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평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통계에서 이제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가장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많이들 쓰는 그런 개념이기도 해서요.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통계를 제가 한다라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절대 하시지 않는 질문이지만 다른 분들이 저한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계가 뭔지, 통계가 뭔가요? 통계학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통계나 통계학은 데이터에서 출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뭔가 수집된 자료 같은 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흔히 생각하는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과정이거나 또는 요약된 정보 그 자체를 우리가 통계 또는 통계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통계는 제 생각에는 정말로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요약하는 과정 또는 요약된 값을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랑 또 통계학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숫자랑 수학이랑 다르고 물리 현상과 물리학이 다르듯이 통계와 통계학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더해야 통계학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통계학에서 하는 질문은 요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도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요약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저는 통계와 통계학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통계학에서는 요걸 통해서 이제 요약된 정보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과정까지 이제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포함을 하는 게 이제 통계학이다. 요 전체 과정을 저는 그래서 요 전체 우리가 실제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요약하는 방법, 그리고 요약된 값, 그리고 이렇게 요약된 값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추론, 마지막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통계적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9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를 딱 보면은 이 숫자가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숫자가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몸무게, 사람의 몸무게라면 상당히 무거운 몸무게고요. 이게 시험 점수라면은 상당히 좋은 시험 점수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시험 점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런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90이라는 숫자가 몸무게였다면은 사람의 몸무게는 이게 일반적인 남성의 몸무게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30kg의 남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몸무게가 150kg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70kg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이라면은 70에 비해서 이 기준 또는 대표값에 비해서 무거운 몸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평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부터 평균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추정하는데 이용을 한 게 이제 평균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흔히 페르미 추정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그리스의 역사가였죠. 헤로도토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던졌던 그런 질문입니다. 이집트에는 341세대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는 몇 년이나 지속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답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의 대답은 현대적으로 좀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다면은 세 세대당 평균 100년이 지속된다면은 341세대는 이제 만년 정도 그리스 왕조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당시에는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평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대표값으로의 개념, 기준으로의 개념은 이때부터 쓰이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어떤 미지수, 그리스 왕조의 지속된 기간이라는 미지수를 추정하는데 이용을 했었죠. 조금 근대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보통 우리가 우리가 자료로부터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그냥 자료의 요약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는 이 자료가 나왔던 어떤 유니버스 또는 저희는 이제 모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집단의 진짜 그 대표값인 그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참값이 평균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이 자료로부터 계산한 평균을 통해서 미지의 참값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근대로 돌아가서 전에는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한 3번 정도 하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3번 정도 했습니다. 29.6만 km per second, 30만, 30.1만 이렇게 3개의 관측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3개의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빛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을까? 빛의 속도라는 건 정해진 상수인데 요 3개의 값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 중에 하나가 답이 있을까? 또는 요 3개의 값만으로 우리가 그 미지의 참값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지금이라면 숫자 3개가 있으면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실 이런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평균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평균을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숫자의 평균인 29.9만 킬로미터 per second는 실험 결과에서 절대 보지 못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중앙값을 가운데 있는 값인 중앙값을 이제 추정값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트렌드가 바뀐 게 이제 독일의 가우스가 가장 좋은 추정값은 관측 오차의 제곱합이 가장 작은 추정값이 가장 좋은 추정값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런 관측 오차의 제곱합이라면은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흔히 계산을 할 때
저렇게 숫자가 3개 있으면 숫자 3개를 더한 다음에 숫자의 개수로 나누는, 이렇게 하면 평균 29.9가 그냥 나오죠. 근데 요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관측 오차의 제곱합을 가장 줄이는 그런 추정값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측 오차는 우리가 실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참값인 빛의 속도, 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뮤라는 빛의 속도와 실제 관측된 값, 29.6만과 뮤의 차이, 관측 오차가 되겠죠. 이거를 제곱을 하고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을 가장 줄여주는 그런 뮤를 찾으면, 이거는 뭐 2차 함수니까 미분을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값이 곧 29.9가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거 유명한 얘기지만 그 외행성 세레스가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그 이제 이 방법의 정확성을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우스의 최소 제곱 추정법이라는 게 통계학에서는 미지의 참값을 추정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관측 오차 제곱을 줄이는 그 값을 이제 최소 제곱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곧 최소 제곱법의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숫자들의 평균뿐만 아니고 다른 컨텍스트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선형 회귀 분석을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통계학을 배우면은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개념이죠. 평균을 배운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x 관측값들, y 관측값들의 쌍이 있을 때 x 관측값들로 y 관측값에 나올 위치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선형 회귀 분석의 식을 이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 파란색 선이 이제 각 x 위치에서 예측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관측 오차는 제가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직선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가 관측 오차가 됩니다. 이 관측 오차를 가장 줄이는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가장 줄이는 그런 선을 찾으면은 그게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의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최소 제곱 추정된 개수가요. 개수라는 건 여기서 기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y 관측값들 앞에 어떤 숫자들을 곱한 다음에 더한 형태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y1, y2, y3, y4 이 네 개의 관측값들의 가중 평균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까지가 복잡하지만 그냥 숫자 y에 하나씩 곱해지는 숫자가 되고요. 그게 이제 웨이트가 돼서 가중평균의 형태가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뭐 예를 들면 비모수 회귀 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이 똑같이 쓰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회귀 분석의 문제인데요. 여기 x축에 있는 값들, y축에 있는 값들이 직선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비모수 회귀 분석, 여기서 비모수라는 거는 모수 몇 개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회귀 직선을 찾고 싶다. 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국소 다항 회귀의 예가 되는데요.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이제 국소적으로 조금만 보고 이제 회귀 직선을 적합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 곡선을 적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숫자를 더하고 나누는 그것뿐만 아니고 최소 제곱법의 해가 되고요. 최소 제곱법을 적용해서 만든 굉장히 많은 통계량, 통계학에서 쓰이는 굉장히 많은 통계량들이 사실은 이런 평균의 형태를 띠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을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약간 옆으로 빠져서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원래 제가 읽기로 그 통계학이 이제 옛날에 유럽에서, 옛날에는 통계학이 없었죠. 사실은 수학, 물리 뭐 이런 거 다 있을 때도 통계학은 없었는데 가장 먼저 쓰였던 분야가 물리와 천문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아돌프 케틀레라는 사람이 원래는 천문학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회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물리학에서 쓰이는 통계적인 개념을 사회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군하고 이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을 처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키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스코틀랜드 사람의 키가
프랑스 사람의 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군하고 스코틀랜드군을 비교를 할 때 한 사람씩 비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쌍은 스코틀랜드 사람이 우연히 더 클 수가 있고요. 어떤 쌍은 또 프랑스군 사람이 우연히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평균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평균과 프랑스 사람들의 평균 두 개를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 해서 이 사람이 그 평균 인간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또 신학자이기도 해가지고요. 이런 평균 인간을 뭐 신이 이도한 이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하기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 집단의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균 인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집단의 대표적인 스테레오타입이자 동시에 이 사람은 신학자였기 때문에 신이 의도한 이제 이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제가 생각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평균 인간이 과연 존재를 할까? 네, 이런 질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대표적인 우리가 키의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인의 키는 대략 뭐 170에서 170, 180 사이가 평균이고요. 뭐 200이 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뭐 130, 140cm보다 작은 사람은 또 별로 없죠. 그래서 대략 저렇게 이쁘게 생긴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가 평균, 예를 들어서 58에서 50, 60인치 사이에 있는 사람을 그냥 전부 다 평균이라고 보면은 전체 사람들 중에 키가 평균인 사람의 비율은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마찬가지로 몸무게가 평균인 사람도 몸무게가 뭐 평균 몸무게가 한 65kg, 70kg라고 하면은 그 정도 평균인 사람이 또 5분의 1 비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평균 인간을 존재할 때 키, 몸무게 또 다른 것도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특성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특성 두 개만 보아도 벌써 키도 평균이고 몸무게도 평균인 사람의 비율은 만약에 키와 몸무게가 서로 관련이 없다면 그렇진 않지만 관련이 없다면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해서 25분의 1의 비율만큼 매우 적은 비율이 이 두 개의 특성 모두가 평균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특성 4개가 평균인 사람의 비율은 5의 4승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는 이미 만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됩니다. 여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특성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특성이 4개가 아니고 100개였다면 그러면은 100개의 특성 모두 평균인 사람의 비율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연구 분야 중에 한 분야가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한 게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좀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D개의 특성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의 특성이 D개가 있어서 각 사람마다 D개의 특성들을 모두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D개의 측정 값들은 각각의 평균 값이 이 뮤라는 벡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특성 값들이 모두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다별량 정규 분포를 이 G라는 이 특성 값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별량 정규 분포는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이쁘게 생긴 종 모양 또는 산 모양의 이쁜 분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차원이 D인 다별량 정규 분포도 역시 밀도 함수를 보면은 지금 2차원으로 그려놨지만 이 가운데 평균 주변에서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서 비교하든지 이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는 이 밀도 함수의 가운데인 평균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차원 D가 매우 클 때 데이터를 관측을 하면은 이 밀도 함수의 꼭대기 위치에서 관측이 되지 않고 다른 데서 관측이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차원이 늘어날 때 우리의 특성값들, D개의 특성값을 관측한 저 G라는 저 특성값과 평균 뮤와의 차이가 루트 D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가 굉장히 크다면
그러면 이 평면의 중심에 있는 이 특성값으로부터 루트 D만큼 떨어져 있는 이 원 위에서 특성값이 무조건 매우 높은 확률로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OP1은 이제 그 나머지 텀이 굉장히 작다. 루트 D에 비해서 매우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 반지름이 D인 이제 차원이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이상인 우리가 9원이 아니고 9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반지름이 D, 루트 D인 부채 표면 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밀도 함수를 여전히 보면은요, 이 가운데 평균에서 밀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에서 관측값이 관측될 확률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이렇게 밀도값이 굉장히 작은 사실은 여기서 관측값이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낮은 저런 원 또는 구 위에서 관측값이 항상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심, 평균이라는 거는 D차원 공간에서 한 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원이 차원이 높아지면은 3차원이면 9가 되고요. 4차원 이상이면 하이퍼스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퍼스피어의 그 서피스 에리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매우 작은 밀도들을 굉장히 넓은, 굉장히 큰 서피스 에어에 대해서 쭉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값이 확률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평균인가는 없다의 수학적 증명이 아닌가라고 농담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균 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제 지도 교수가 이제 제임스 스티브 메론이라는 분이에요. 그냥 스티브라고 부르는데요. 저분이 제가 2007년 여름에 이제 펄을 보고 이제 펄을 잘 봐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이제 지도 교수를 삼아달라고 찾아갔더니 종이를 꺼내서 요 그림 두 개를 그려줬습니다. 왼쪽 거 할래, 오른쪽 거를 할래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컨텍스트 없이 그냥 얘기해 준 건 아니고요. 컨텍스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는 뭘 얘기했냐면요. 왼쪽 거는 이쪽이 이제 변수 1, 변수 2, 변수 3 해가지고 변수가 T개가, D개가 있고요. 관측값 1, 관측값 N 해가지고 관측값 N개. 그러니까 차원은 굉장히, 변수의 수는 굉장히 많은데 관측값 수는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한다면 그 통계 분석의 정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지 않을래라고 물어본 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생긴 원 위에 관측값이 있다면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낼래? 라고 물어본 게 이제 오른쪽이었습니다.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왼쪽 것도 다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 오른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처럼 생긴 게 제가 손을 그려서 좀 찌그러졌지만 이제 유닛 서클입니다. 이제 유닛 서클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면은 이제 방향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2차원 평면에서 동서남북 이런 방향을 데이터로 또는 각도를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쪽 동쪽 방향을 0도라고 하고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니까요. 5도라는 점과 355도라는 데이터 포인트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평균을 내면은 그냥 산술 평균을 내면은 180도가 나옵니다. 서쪽을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산술 평균을 내면은 대표값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5도와 355도의 대표값은 당연히 0도가 돼야겠죠. 두 점 사이 가운데 있는 0도가 돼야 되는 대표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조금 더 일반화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트리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브레인 동맥이죠. 이제 뇌에 이제 그 핏줄을 나무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아마 여러 명 사람들의 핏줄을 쭉 보고 이 중에 절반은 뭐 병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병이 없을 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 데이터로부터 가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이 상태 그대로 분석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단순화해서 약간 토폴로지만 뜯어와서
이제 이런 식의 트리 데이터를 생각을 합니다. 매우 단순하겠죠? 근데 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단순한 이런 트리 데이터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트리 데이터가 이거는 매우 단순화됐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에서 이 스플릿 됐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이 스플릿된 거의 길이 뭐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트리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제가 그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요 매우 간단한 이런 공간에 들어가는데요. 이 공간이 보시면 2차원 평면 같이 생겼지만 평면은 아니고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3차원 안에 쏙 들어가긴 하지만 3차원 공간을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멘전은 여전히 2차원. 3차원 안에 들어가는 2차원짜리 그런 거고 얘는 또 이렇게 막 접어지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여기 제가 사이트에 잘 해놨는데 BHB 트리 스페이스라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수학적인 프레임에서 이거를 분석하자라고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공간이 이상한 이유는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이으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공간에서 이렇게 이으면은 이 이은 선분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분석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얘는 이제 왼쪽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히포캠파이인 것 같아요. 뇌에 이제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개니까 히포캠파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 뇌를 이제 3차원으로 이제 모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뇌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키조프레니아가 있는 그룹에서 한 100개 정도 모양을 구하고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가 없고 이제 매칭이 되는 똑같이 이제 비슷한 건강 상태이신 분의 3D 뇌 스캔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히포캠퍼스의 모양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병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저 모양을 이제 그 3D 모델을 쓰는데 이 모델이 아까 보여줬던 그 원과 같은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디퓨전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 뭐죠? 타원체라고 부르나요? 역기공 같이 생긴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것들을 가지고 통계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좀 이상하게 생긴 흔히 접하지 못한 이런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공간을 알고 봤더니 다양체라고 하는 매니폴드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사실 굉장히 옛날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표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표본 공간은 데이터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런 공간이 분석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어떤 기하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삼각형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삼각형들의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삼각형의 모양의 파퓰레이션을 보고 싶어요. 쉐입의 파퓰레이션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일 저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쉐입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은 정확히 똑같은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삼각형도 조금 위에 올라가 있지만 또 정확히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삼각형도 정확히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회전을 시키면 또 정확히 똑같겠죠. 그러면 얘는 덩치가 큰 애도 조금 줄이면 또 똑같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삼각형들이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회전된 것도 다르지만 알고 봤더니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기하적인 제약을 우리가 반영을 하면은요. 이거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캔디데이트 중에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삼각형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 정말로 2차원,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2차원 구예요. 네, 2차원 구 위에 점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모든 삼각형들이 이 구 표면 위에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 또는 데이터가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의 바깥에도 데이터가 없고 구의 안쪽에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 표면에만 데이터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쁘게 생긴 굉장히 이제 성질이 좋은 그런 다양체 예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shape analysis 또는 shape space라고 분야가 그 굉장히 오래된 옛날부터 연구하던 그런 분야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뭐이 분포 함수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포를 제가 density 그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요. 밀도 함수는 이 도메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려놨는데요. 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밀도 함수들은 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적분하면 1이 돼야 되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이것들의 공간이 그냥 힐버트 스페이스가 아니고 그것보다 안에 있는 그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조금 작은 공간 그리고 이 작은 공간을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이렇게 곡면이 있는 그런 매니폴드로 또 이해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술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이 산술 평균이 표본 공간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들을 제가 길이가 1인 벡터, 숫자 3개로 이루어지고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벡터들을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길이가 1인 벡터들을 평균을 내면은 길이가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보다 안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술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표본 공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요. 이 프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 중에 아주 간단한 뭐 요거 두 개만 평균을 낸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술 평균을 낸다는 거는 이 트리가 이 3차원 공간의 이 점을 뜻하는 벡터고 이 트리가 이 3차원 공간에서 이 점에 해당하는 벡터라면은 이 두 벡터의 중앙에 있는 값 평균 값은 이렇게 생긴 이 공간의 바깥에 나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잘못했는데 요거와 요거는 요 까만 점인데 까만 점은 지금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 표본 공간에 들어가지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산술 평균을 냈더니 대표값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같은 경우에 이제 5도랑 355도의 평균을 내면 180도인데 뭐 당연히 대표값이 아니겠죠. 대표값은 이제 요점이 돼야 되니까요. 0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밀도 함수들을 분석할 때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데이터 포인트가 딱 2개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꼬리가 왼쪽으로 치우친 거,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2개가 있습니다. 이건 보는 사람 데이터 포인트가 2개만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각 x 위치에서 평균을 내면은 그런 봉우리가 2개의 이런 평균이 나오겠죠. 이것도 밀도 함수입니다. 적분해서 1 되고 이런 리카이먼트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것과 요것의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치우치지 않은 꼬리가 양쪽에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냥 이렇게 생긴 이런 게 대표값이지 않을까. 봉우리는 하나인데 치우치지 않은데 대표값이 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낼 수 없다라고 한 거는요. 사실은 산술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이제 그 뜻으로 수정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그 평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프레시에라는 수학자가 이미 옛날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매트릭 스페이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공간, 데이터가 있는 표본 공간이 RP, 이건 실수 공간이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고요. SP는 이제 구 같은 거고요. 뭐 트리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표본 공간이 있고 이 표본 공간 위에서 우리가 매트릭을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거리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프레시가 정말 딱 이 세팅만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데이터가 이 표본 공간 안에 데이터가 있다면은 평균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45년도인가 44년도인가
페이퍼를 쓴 게 있습니다. 프레시에가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그냥 그 가우스의 최소 제곱법을 그냥 적용한 것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만약에 저 n이 벡터 공간이라면 그냥 실수 공간이라고 할게요. 실수 공간이라면은 이 관측값들의 평균은 이 최소 제곱합을 가장 오차 제곱합을 가장 줄이는 그 최소 제곱법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xi 빼기 u라는 게 u와 xi의 거리라는 걸 보시면 이것만 저기 거리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 함수로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레시의 평균이라고, 프레시의 미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x1에서 x1이라는 관측값들, 자료가 이제 그 매트릭 스페이스인 이 n에 들어가 있다면은 거기서의 평균은 거리 제곱합을 가장 줄이는 그 값을 우리가 프레시의 평균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시는 아마 그냥 평균이라고 불렀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프레시가 쓴 논문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말로 써 있어가지고 사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본인은 아마 평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짐작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프레시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저희가 산술 평균은 낼 수는 없지만 오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점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계산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의도 잘 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5도와 355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들을 다 그 오차 제곱합에 다 넣어보고 가장 제곱합이 줄어드는 값을 찾으면은 0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구 위에서도 우리가 지금 저 점으로 표현된 저 5개의 관측값이 있을 때 저 5개의 관측값의 평균을 계산하자. 그러면은 이 구 위에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거리, 우리가 이 직지선 또는 GOD식으로 부르는 거에 의해서 정의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의 제곱합을 가장 줄이는 점을 어떤 방법으로든 찾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프레시의 평균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여기에 잘 정의된 거리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 함수를 가장 줄이는 그런 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의 평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평균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모든 매트릭에 유니크하게 정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매트릭을 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매트릭이 정해졌을 때는 유니크하게 정해져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이 공간 문제가 많아요. 네. 네,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파란 점을 제가 이쪽에 옮겨놓으면요. 그러면은 프레시의 평균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시의 평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유니크하지 않은 그런 성질이 있고 이 공간이 이제 다양체인 경우에는 그 공률과 관련해서 이제 공률이 이제 포지티브일 때는 이제 9나 1 같이 생긴 거니까요. 유니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유니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채팅 교수님, 혹시 멈춘 김에 제가 그 채팅으로 질문 드리긴 했는데 그 공간이 네. 흡사하지 않아도 프레셋 평균이 잘 정의되나요? 네, 공간 이 정의 자체는요, 그 공간의 특성과 상관없이 정의는 돼요. 근데 이제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예를 들면은 뭐 바운더리가 비어 있거나, 뭐 가운데가 비어 있거나, 뭐 이런 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존재한다고 해도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컨벡스 하면은 더 좋은 이제 성질이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이상한 모양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 이 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컨벡스가 아니잖아요. 가운데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정의는 됩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근데 왼쪽 원 같은 경우는 매니폴드 상으로는 컨벡스 네. 그거 아니긴 하지만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네네네. 네, 예, 매니폴드 감사합니다. 상으로는 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꼭 그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할 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다른 질문이 채팅으로 왔었는데요. 제가 프레셔 평균을 정의할 때 제곱합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곱합을 썼죠. 제곱의 합을 쓴 이유는 이제 프레셔가 이걸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제곱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실수 공간이나 벡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했을 때 얻는 일단 계산상의 이점, 통계적인 이점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디스턴스 함수를 스퀘어 루트를 원래 정의된 디스턴스 함수의 스퀘어 루트를 하면은 그러면 사실 제곱 안 한 거랑 또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정의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제곱이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프레시 평균을 조금 더 일반화 한 건데요. 일반화된 프레시 평균. 여기서는 이제 표본 공간은 저는 이상한 공간 중에 하나라고 두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표본의 평균이 아니고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회귀 분석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귀 분석, 2차 회귀 곡선을 생각을 하는 2차 회귀 곡선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손으로 막 그려놨는데, X축, Y축에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이 X에서 Y로 가는 관계를 선이 아닌 2차 함수로 표현하는 그런 분석을 우리가 2차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표본 공간은 2차원상의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모수 공간은 이제 2차 함수들 중에 최소 그 5차 제곱을 가장 줄이는 것을 찾기 때문에 모수 공간은 조금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우리가 파라메트라이즈 하려면 숫자가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A, B, C라는 다른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과 모수 공간이 다를 때 그때 정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화된 프레셔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거리 함수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함수의 코스트 펑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row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 모수 공간에서의 모수값과 표본 공간에서의 표본 사이에 어떤 디스크레펜시를 재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회귀 곡선의 최소 제곱 추정을 한다면은 이제 y와 우리가 그 추정하려는 2차 회귀 곡선의 그 y의 예측값의 차이를 우리가 이 ABC라는 모습값과 XY라는 이 표본의 디스크레펜시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그것의 제곱합을 줄이는 것을 찾으면은 그게 또 이제 일반화된 프레셔 평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w라는 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예는요, 이제 모수 공간 P가 이제 분포를 기술하는 값.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수 공간 P를 어떤 서브 매니폴드나 서브 스페이스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그 통계에서 자주 쓰는 주성분 분석 같은 것도 이제 일반화된 프레셔 평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3차원 데이터에서 이 3차원 데이터의 차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는 2차원 평면을 찾고자 할 때 그때에도 이 평면과 관측값 사이의 거리를 제곱을 가장 줄이는 것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성분 분석을 프레셔 평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숫자라면은 평균을 내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숫자가 아닌 이상한 것들이라면 프레셔 평균을 통해서 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제 통계학에서의 질문은 이렇게 요약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질문이죠. 네, 플랫의 그 평균의 정의가 네. 그 아까 정의해보면 D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네. 거기서는 뭐 지오대식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 모수 이용들 할 때는 또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프렌체 평균의 그 정의는 뭔가요? D가 지우대식이에요? 프레시 평균은 그냥 그 일반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요. 공간과 그 공간에 정의된 매트릭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정의한 거를 그 제곱합을 줄이는 것을 프레시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시 평균에서 매트릭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쁘게 생긴 매니폴드라면은 지오디식 디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레시랑은 조금 약간 멀어졌어요. 프레시의 평균의 제곱합을 이용하긴 했지만 컨텍스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네. 아까 뭐 채소 제거 네. 그거에 해 가우스 메소드하고 같은 거. 그거랑 지금 유클리디안 예로 하면 완전히 같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레시 평균이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 데이터가 나온 모집단의 모평균과 얼마나 비슷한지 두 번째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통계량, 평균이라는 X바 같은 걸 계산하고 이제 던지는 질문이 내가 만약에 이 관측값 X1에서 Xn 이게 이제 랜덤이었기 때문에 이 X바도 랜덤이다. 이제 무작위다. 인위의 값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평균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다 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근 분포, 다시 말하면은 샘플 사이즈 n이 클 때 표본 평균 x 바의 분포가 랜덤이니까 분포가 확률 분포가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오버 n이다라는 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예요. 중심극한 정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측값이 많을 때 점근 분포이기 때문에 관측값이 많을 때 평균의 불확실성 패턴이 정규분포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x 바를 이용해서 뮤를 이제 근사하거나 이제 x 바가 뮤에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라는 걸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프레시 평균의 불확실성을 정의를 하려면요, 이제 중심극한 정리를 이제 프레시 평균에 제가 이 모수 표본 공간이 되게 이상한 거라고 막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표본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나이스한 리만 다양체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리만 다양체 이 표본 공간이 이 구거나 뭐 이런 원통이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시 평균도 구 위에 있거나 원통 위에 있거나.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프레시의 표본 평균 MN이라고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MN이 이 모수 공간에 있고요. 모평균도 역시 모평균도 역시 이 모수 공간에 있을 때 프레시의 표본 평균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제 기술을 하면은 중심극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규 분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정규 분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수 공간, 실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고, 확장하면은 이제 2차원 또는 3차원 이런 유클리드 공간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정규 분포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이제 보통 흔히 이렇게 개념을 확장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규 분포가 어떤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의 형태를 따른다. 이제 이런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동이 같은 모든 분포 중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는 이런 정의를 또 확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 힐 이퀘이션에 따라서 확산하는 한 어떤 입자가 일정 시간 뒤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은 그 위치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요, 이제 가장 많이 쓸 거는 사실 세 번째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를 이 공간에서 그냥 다 정의를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극한 분포를 보고 싶어요.
샘플 사이즈가 클 때, 중심극한 정리와 같이 표본 크기가 클 때 이게 극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데요. 이제 리만 다양체를 보는 이유는 리만 다양체는 이렇게 매끄러운 공간이에요, 사실은.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보면은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평면이잖아요. 이 국소적으로는 그냥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요. 국소적으로는 매우 작은 평면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확대해서 어떤 차트를 통해서 여기를 보내고 여기에서는 정기분포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코디네이트 시스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기분포를 정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확산 방정식에 따라서 정의를 하면은 이건 어차피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매우 작은 시간 많이 확산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리만 다양체는 국소적으로 평평하고요. 우리가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프레셔 평균은 이제 모호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호 평균이 이 점에 있다면은 멀리 볼 필요 없이 그냥 그 주변만 보면 된다. 이 말이고요. 네, 그래서 그 모호 평균 n 주변에 한없이 작고 평평한 어떤 평면 위에서의 정규분포만 정의를 하면 되는데 평면에서는 정규분포가 이미 우리가 흔히 쓰는 정규분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중심극한 정리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네, 그 MN에 그러니까 이 표본 프레셔 평균의 분포가 N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M 주변의 매우 작은 어떤 평면, 사실 어떤 이 차트의 요 주변에서의 매핑을 갖고 와서 평면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요 위에서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심극한 정리를 보면 여기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측값이 매우 많을 때는 프레셔 평균의 불확실성의 패턴이 정규 분포로 기술이 된다. 그리고 평균의 표준 편차의 크기가 루트 n분의 1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수값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된 중심극한 정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루마니아 다양체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정의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로컬한 포인트들을 네. 그 로그맵 가지고 탄젠트 스페이스로 매핑해서 이제 거기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가우시안을 정의해서 하는 방식을 쓰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되게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리스트를 하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고요. 제가 이게 몇 가지 좀 이상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모수 공간이 층화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한참 이제 한 10년도 더 됐는데요. 한참 예전에 많이 이야기하던 건데 이렇게 스파이더라고 하는 이런 공간, 저희가 아까 트리 스페이스를 좀 단순하면 이런 공간이 되고요. 오픈북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책장과 책장 사이는 질려갈 수는 없고 항상 스파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공간은 층이 있습니다. 그럼 1층은 이 책 등이 되고요. 2층은 책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층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평균이 루트 n분의 1보다 더 변동이 작은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스티키 민이라고 이게 끈적끈적하다 스티키 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룩진 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프레셔 평균은 아까 질문해 주셨듯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값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거의 프레셔 평균은 0도 또는 180도 두 개의 프레셔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지 않은 경우에 매우 가깝지만 여전히 유일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분포가 분포가 범위가 굉장히 넓을 때 이런 게 발생하고요. 이럴 때는 표본 평균이 유일해서 모 평균으로 수렴을 하지만 그 수렴 속도가 중심 극한 정리에서 정의한 루트 n분의 1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얼룩진 평균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지금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원이나 주에서 분포의 서포트가 전체를 다 덮을 때,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스미어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제 사실은 분포의 서포트가 이거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이제 이럴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심극한 정리를 사실은 쓰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스페셜 평균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계측을 하고 싶은데 이제 표본 공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수 공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연구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일부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통계학 제가 이거를 전에 이제 통계학회나 자료분석학회 이런 데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컨텍스트에 맞는 정리이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생각할 때 챌린지가 빅데이터가 챌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도 이제 챌린지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일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만 질문. 네. 그러니까 중심국한 정리 같은 경우는 그 랜덤 베리어블, IID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제 성립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뭐 보여주신 example 중에 책장 뭐처럼 네. 여기는 이제 데이터 공간에 어떻게 보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지만은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면은 그 경우에 표준 편차가 원오버 루트 n보다 좀 이렇게 작게 작아진다는 건지 알겠는데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뭐 원 이그젬플을 보여주셨는데 아까 무슨 데이터 공간이 서포트보다 크다 작다고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딱 4개를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럴 때는 패시 평균을 구하면은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랜덤 퍼터베이션을 조금씩 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조금씩 더 보내면은 패시 평균은 이쪽에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의 분산은 루트 n분의 1의 기술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얘가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이쪽에서 평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원래는 이 서포트가 절반 헤미스피어라면은 그러면은 프레셔 평균 항상 이쪽에서 나와서 이거의 분산 루트 n분의 1 크기인데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히 이쪽에서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서 분산이 이것 때문에 훨씬 커지는. 그러니까 프레시 평균이 유일하지 않은 뭐 저런 경우에는 네. 분산이 뭐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포의 범위가 넓고. 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요런 기현상도 발생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럴 거면 어떻게 뭐를 쓰나요? 혹은 어떤 오질러리 프로퍼티가 있어가지고 네. 피지컬 디스플레이에 대한 컬러 캐릭터리제이션이 필요. 네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이 되는 그런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을 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사실은 극한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극한 분포를 모를 때 또는 샘플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극한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부스트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분산을 추정하고 또는 주어진 샘플 사이즈에서의 이 통계량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 매니폴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제 이제 부스트랩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매니폴드 생각하지 않더라도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다이버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레빗 디스크션 같은 그런 경우. 네. 그렇죠.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얼룩진 평균이나 뭐 이런 게 아닌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썸션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뺀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센트럴 리밋 디어렘을 기술하기 위해서 분포의 서포트가 바운드 됐다라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분산도 하면 항상 파이나이트 분산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그 바운디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운드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어떤 매니폴드의 프레시 앤 민에 대해서는 기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렇게 케이스별로 답이 좀 다릅니다. 제가 2부에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매니폴드인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서포트 조건이 없이 그냥 이제 분산만 바운드를 하는 걸로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조건을 줘야 제가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